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부터 강경화 후보자를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어저께까지 해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오늘 임명하려는 생각을 원래 갖고 있었는데 중간에 또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는 바람에 어떻든 그래도 한 명이 낙마했으니까 조금 부담을 조금은 던 채로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은 오늘 임명을 소위 강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예. 그러나 이제 이걸 둘러싸고 이제 야당이 이거에 대해서 협치를 스스로 먼저 파기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할 거로 보여서 또 야당은 또 추가로 다른 후보자들의 또 낙마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국회 여러 가지 현안 추경이라든가 정부 조직법 개정안 현안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이게 일종의 서로 청와대와 야당이 치킨 게임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되면은 협치를 훼손되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정치를 복원하느냐 그런 과제가 남긴 것 같습니다. 예. 네. 강경화 카드를 강행하는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안 남은 그런 시점상의 문제가 클까요? 아니면 강경화 후보라는 그 특징의 상징성이 큰 걸까요? 두 가지 다 하겠죠. 사실 오늘 그 재윤경 민주당 대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 자체가 잃어버린 한국의 외교 6개월을 지금 회복하는 차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번 그 29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사실 운명을 가르는 또 하나의 그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그런 회담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회담에 외교장관, 새 정부의 외교장관 없이 간다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앞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이라는 측면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전직 외교장관 10명이 그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지금 보정을 쓰고 있는 셈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실 강경화 카드를 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비외무고시 출신의 여성이다. 그래서 지금 그 순혈주의로 대변되는 외교부의 이거 폐쇄적인 문화를 혁파하고 한국 외교의 정책의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아마 동시에 고려돼서 지금 이번 오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안경환 후보자 낙마 전에는 가장 큰 야당의 표적이라고 한다면 강경화 후보자가 있었는데 이른바 안경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안경환 후보 낙마로 강경화 후보에 대한 반대는 조금 수그러든 게 아니냐는 분석도 많았습니다. 네, 그런 분석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이 소위 K 대신 I라고 그동안에 그 K 트리오 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야당이 반발을 하면서 그 중에서도 첫째로 강경화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켜야 된다고 주장해왔는데 안경환 후보자가 아무래도 낙마함으로 인해서 그 야당에서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야당의 약간의 자존심과 강박증 같은 건데 과거에 박근혜 정부 출범 때는 장관이 한 3명 정도씩 낙마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단하게 지고지선하게 훌륭한 사람들까지는 아닌데 한 명도 낙마를 못 시킬 경우 야당의 견제 역할을 너무 못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가 일단 반드시 낙마를 시켜야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보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안경환 후보자가 일단 낙마를 했기 때문에 오늘 강경화 후보자가 이제 임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협치 파괴라고 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강경화 후보자는 어떻든 임명이 돼버리면 타겟은 다시 강경화 후보자에 임명된 강경화 후보자보다는 새로운 후보자인 지금 현재 조대엽 후보자라든가 김상곤 후보자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송영무 후보자 이런 사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권의 다음 표적을 얘기한다면 몇 분 거론해 주셨는데 누가 제1호 표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번 수요일 날 다시 또 지금 그 장관 청문회가 열립니다만 지금 방금 말씀 세 분 다 지금 사실 지금 그 야당 입장에서는 다 지금 세 분 다 부적합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상곤 사회부 총리겸 교육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교육을 담당하는 지금 장관이지만 본인의 학위 논문, 석사, 박사학위 논문이 지금 표절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고 또 그리고 또 교수를 재직하면서도 사실 또 논문 중복 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교육의 수장으로서 과연 적합하냐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방산비리와 관련돼서 상당히 방산개혁에 앞장서야 될 입장인데 방산업체로부터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노동부 장관 후보자인 조대엽 이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만취 음주운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명들을 했는데 이 해명과 관련된 거짓말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청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납득을 얻을 수 있느냐. 결국 국민들로부터 이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그 강경화 후보자를 지금 임명하는 데에도 여론의 지지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이 결국은 국민의 마음을 사느냐, 동의를 구하느냐, 못 구하느냐가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마디 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강경화 이제 외교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게 예. 되면 이제 주 타겟이 이제 장관 후보자가 세 사람이 되는데 그렇죠. 과연 누가 제일 낙마할 예. 가능성이 높느냐? 한 분만 좀 꼽아주시죠. 예, 그래서 그 순서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아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는데 네. 저는 저라도 순서를 좀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제 개인 의견입니다. 예, 이거는. 1호가 누굽니까? 일단은 저는 조대엽 후보자가 야당의 예. 분위기로 봐서는 타겟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김상곤 후보자, 예.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 다음에 송영무 후보자, 요 순서로 거론이 많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했는데 아까는 김상곤 후보자, 우리 차 교수님은 김상곤 후보자를 먼저 말하는 걸 봐서는 예. 지금 조대엽 후보자, 김상곤 후보자가 예. 상당히 우열을 지금 다투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실제 드는데. 그렇습니까? 아니 저는 그런 예. 뜻으로 이야기한 건 예. 아니고 부총리급이니까 예. 먼저 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낙마 사유로 거론되는 사람들 보면 좀 특징이 있는데 이상하게 어느 장관은 뭘 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만은 이상하게 안경환 후보자는 이렇게 법무장관이 법을 어겨서 되느냐. 몰래 그렇죠. 혼인신고는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런데 또 마침 여기서 거론되는 사람들 보면 조대엽 후보자는 뭐 음주 만취 운전을 해서 취소도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고 사회 이사를 겸직한 회사가 임금 체불을 한 3천만 원 가량 예. 사 내지 5명의 임금 체불 노동부 장관이 임금 체불해서 되겠느냐 그 모범이 예. 돼야 되는데 그런 점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고 예.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교육부 장관은 진짜 논문 표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막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논문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인 논문 표절 의혹인데 이거에 대해서 하고 또 하나는 본인이 옛날에 그 노무현 정부 때 김병준 교육부 총리가 낙마할 때 예. 당시 전국 교수 노조 위원장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논문 표절은 절대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서 낙마를 해야 된다.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예. 이번에 김병준 당시 부총리 전 부총리가 이번에 그랬더만요. 논문 표절 의혹을 가진 김상곤 후보자는 물러나야 돼. 사퇴해야 된다라고 이제 정반대 상황이 됐는데 송영무 후보자는 또 하나는 방상 비리를 개혁해야 될 입장인데 그 당시 자기가 재임 중에 납품 비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도 제대로 조사를 안 시켰다는 의혹이 하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퇴임 이후에 방산업체에 취직해서 일종의 월 한 800만 원 가량의 자문료를 한 2년 가량 받았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뭐 남은 청문회가 상황이 녹록지 않을 네.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요즘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유한국당보다 오히려 국민의당에 더 야속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당도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에 상당히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부에선 또 다른 얘기가 있고요. 이게 입장 정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 호남에서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뭐 일부 여론조사에 거기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99%라는 아주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뭐 국민의당이 버티고 있는 이제 지역적 기반이 호남이다 보니까 예. 아마 당내에서는 그런 그 호남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도 그렇지만 야당의 본색이라는 그런 또 자신들의 정체성 문제, 예. 지지 기반과의 엇갈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용호 정책위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지금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그러니까 참고용이 예. 아니다. 오히려 여론이 참고용이다 하면서 강하게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의 결과가 그러니까 그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하듯이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가 경쟁 예산안이라든지 정부 조직법이라든지 다른 사안들과는 연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하는 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예. 그게 바로 국민의당의 딜레마가 묻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과는 궤를 좀 궤를 달리할 달리하겠다 수밖에 이런 없는 입장으로 거죠. 볼 수 예. 있겠죠. 야당 본색이라고 하셨는데 박주선 정책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추미애 대표 만났을 때는 또 친정이라는 표현도 썼거든요. 네, 입장이 어느 쪽에 가까운 건가요? 사실은 둘 사이에서 굉장히 좀 예. 고심을 하고 있는 거죠. 국민의당은 그러니까 국민의당 전체가 원래 이제
그 안철수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떠나서 탈당해서 만든 당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친정이라도 있고 또 문 대통령도 한번 뿌리가 같은 정당이라고 한번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내부 구성원 측면에서 볼 때 국민의당의 현역위원회 지역구 상당수 의원이 호남 출신 의원이라는 게이기 때문에 호남 출신의 지금 야당에 대한 지금 원래 야당이었던 현재 여당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되는데 또 안철수 전 후보의 직계들은 또 현재 야당 기질이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계속 매 현안마다 지금 현재는 협치파기라고 오늘도 비판하고 있습니다만은 매 현안마다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앞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임명장이 수여가 됐으니까 신임 외교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당장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과제를 잘 해내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그렇죠. 지금 뭐 당장에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뭐 오늘 뭐 임명장을 수여 받았습니다만 사실 뭐 임명장 받기 전부터라도 아마 자신이 지금 장관에 취임하면 가장 지금 맞닥뜨리는 현안이기 때문에 외교부로부터 상당히 그 이 관계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도 받고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그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충분하게 논의를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한미 간에는 북핵 문제 또 나아가서는 또 북한과의 그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의 그 조금 입장 차이, 미묘한 입장 차가 지금 사드 문제도 그렇죠. 있고요. 사드 문제도 있고 물론 사드 문제는 아직 공식 의제는 한미 정상 간의 회담 문제는 의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협상과 그러니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튀어나올 수 있는 이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겠죠. 지금 뭐 미국 내에서 한국의 한국 정부의 그 환경 영향 평가를 그 지금 빌미로 한 이 사드 연내 배치가 물 건너가는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미국 내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측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의 주류 여론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강경화 그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한미 정상 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온 계적이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무슨 모양들이 연출된다고 한다면 이게 상당히 또 후폭풍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 최소한 이렇게 그걸 갖다 그런 상황을 막아내고 이 지금 한미 정상 간의 첫 번째 대면에서 신뢰관계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아마 강경화 장관이 상당히 고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뭐 당차고 멋진 여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상당히 장점도 많은 것이 분명하지만 북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뤄본 적이 없다는 점이 상당히 좀 결점으로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극복을 할까요? 그래서 그 강경화 새 외교장관이 이제 임명이 되면 외교장관은 서로 능력에 있어서 도덕성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 끝에 이제 임명이 되는 겁니다만 능력에 있어서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 좀 품격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말하는 거 보니까 유엔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대통령도 대통령께서 말한 것처럼 멋지고 당찬 여성이고 글로벌한 여성이다.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북핵 문제하고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동북아 정세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변 4강국과의 이런 외교를 다뤄본 나머지 강경화 후보자가 유엔에서 했던 거는 주로 인도주의 문제하고 그다음 다자 외교인데 이런 문제는 국가 간의 치열한 이런 셈법의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 4강 외교라든가 이제 북핵 문제 이런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묘한 이런 셈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복잡다기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특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특히 지금 현재 한미 간에 약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드의 배치의 시기와 절차 문제. 그다음 또 하나는 북한과의 대화 조건에 대해서 최근에 입장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 도발이 중단된다면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미국은 비핵화가 기본 전제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포함해서 또 이 한미 FTA 무역 역조 적자 문제를 어떻게 미국에서 해결해 가느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갈등을 어떻게 잘 강경화 후보자가 잘 보좌하면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경화 후보자 그 임명 강행을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게 국민의 뜻에 따를 것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청문회에서도 반대를 하면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여론에 따라 강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또 반발 수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결국 그렇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민의 뜻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정도의 사안이 나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임명하기가 강행하기 힘들지 예. 않겠습니까? 사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이유도 바로 국민 여론이 돌았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 물론 자진 사퇴의 그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예. 저는 충분히 청와대의 그 뜻이 전달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앞서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김상곤, 송영무, 이 조대엽 장관 후보자 3명이 예. 인사청문 과정에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납득과 동의를 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진짜 그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그 공격을 하고 예. 그걸 검증해내는 그러한 모양새를 갖추지 않는 한은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진짜 이 장관 후보자들이 갖고 있는 의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부분 예. 이것에 좀 더 전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강경화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문제는 인정을 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애매한 거 아닌가요? 좀 애매하게 됐고 예. 정확하게 지금 현재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이 안 됐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5대 불가론에 분명히 위장 전입이 들어가 있고, 근데 위장 전입은 본인이 시인을 했고요. 그거 외에도 일단 자기 딸의 그 거제도 땅 예. 증여를 받은 거를 세금을 안 내고 있다가 그게 한 3, 4년 된 일이거든요. 안 됐다가 외교장관으로 임명된 후에 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이에는 탈세한 거 아니냐. 탈세하려다가 임명됐기 때문에 한 거, 그런 거는 확인이 된 바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남편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본인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됐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분명하게 어떻게 의혹이 확인된 건 아닌데요. 예. 그 병역 면탈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다가 이제 과연 외교장관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두 갈래 엇갈리는 시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임명을 강행하는데 앞으로도 이제 남은 지금 야당의 타겟으로 삼고 있는 후보자들의 의혹이 지금 많이 제기됐는데 앞으로 야당이 추가로 얼마나 결정적인 이러한 증거와 이런 자료를 제시하면서 예.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 이번에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도 한국당에서 몰래 혼인 신고와 관련된 결정적인 자료를 한국당에서 찾아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된 거죠. 예. 국민의당도 지금 반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 오늘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조국 민정수석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조국 민정수석이 예. 사실 인사 검증을 그 실무를 총 책임지고 예, 차 있는. 교수님 잠시만요. 지금 조금 전 상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고 강경화 신임 장관이죠. 신임 장관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지금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지명을 했습니다. 28일 만에 임명장이 수여된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난 15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뜻에 따르겠다라면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가 있죠. 지명 28일 만에 오늘 이렇게 임명장이 수여가 됐습니다. 강경화 신임 장관이라고 이제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장관이라 불러야겠는데 방금 예. 전까지는 후보자라고 제가 불렀었는데 예. 세 글자를 떼는데 28일이 걸렸습니다. 세 그렇죠. 글자를 떼는데. 그래서 기왕 임명이 됐으니까 야당은 뭐 여러 가지 협치를 파기했다 그러면서 야당 나름대로의 어떤 견지에 이러한 활동을 하겠지만 예. 어쨌든 임명이 됐으니 방금 이제 눈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과 7월 초에 예정된 G20 이런 정상회의 이런 데서 철저하게 본인이 준비해가지고 대통령을 예. 잘 보자 해서 진짜 실력으로 해서 임명된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려면 또 그렇게 해야 또 여성으로서 유리천장을 또 깼다는 예. 게 이게 잘된 인사였다라는 말을 나올 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 중간에 의혹을 있지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 청와대 본관에서 이뤄진 임명장 수여 장면을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잠시 뒤에 또 화면에 들어오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이제 뭐 첫 출근을 하게 될 텐데 장관으로서 조직 장악하는 문제도 큰 과제 아니겠습니까? 뭐 강경화 예. 후보자가 98년부터 외교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국장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부 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장이 되는 그런 그 기록도 깼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외교부에서 한 10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예. 그러다가
유엔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뭐 외교부 내에서 나름대로의 그 여러 가지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과연 이 조직을 장악할 만큼의 그런 이 능력과 경륜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도 뭐 그 전직 외교장관들이 상당히 뭐 이렇게 보정을 하다시피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아마 그 강경화 장관이 지금 뭐 화면이 하는 데는,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본관에서 조금 전에 임명장 수여식이 이뤄졌는데요. 화면 상황이 고르지 못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을 받는 대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강경화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청와대 본관 상황입니다. 네,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청문회 뒤에 뭐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등의 의혹이 불거졌고 야당의 큰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명 28일 만에 공식적으로 임명장이 수여가 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바쁜 나날을 앞으로도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눈코 틀채 없이 진짜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미 정상회담이 29일, 30일 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과 뭐 열흘 정도 남았는데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이 사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군사적 외교 문제라든가 또 경제 외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부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또 미국 사람들하고 만나서 소통을 하면서 미묘한 입장 차이를 조율해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하나는 그런 당장 눈앞에 다가온 국제적인 외교의 회담과 행사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 게 있고 아까 했지만 내부 장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또 하나 이제 신경 써야 될 대목은 이 여권 내부에서 외교 안보 정책을 과연 누가 주도하느냐 하는 데서 보통 청와대하고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이런 사람들 같이 하거든요. 특히 NSC에서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과연 지금 뭐 환담을 나누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가 그런 청와대라든가 다른 데 끌려가지 않도록 외교부가 오히려 이런 외교안보의 정책을 주도해야 오히려 제대로 된 요즘은 거의 국제 외교가 안보 문제도 이제 외교 중심의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가 그러한 여권 내부에서도 서로 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외교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환담을 하면서 강경화 장관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은발의 여성 외교부 장관 참 이색적인 느낌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뭡니까 서구 선진국가들의 보면 내각에 보면 외교장관이라든지 국방부 장관에 여성들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백발의 또 여성들이 활동하는 모습 보면서 참 멋지다, 뭐 아름답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도 이제 그런 이 백은발의 이게 여성 외교장관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맞이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한국의 그 나름대로 민주주의가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하나의 저는 뭐 하나의 증거라고 봅니다만은 오늘 뭐 지금 그 문재인 그 대통령께서 지금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 장면이 아마 그 강경화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왜 내가 강행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 당면한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우리 외교 정책의 전본적인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또 외교부의 혁신 이런 것을 당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뭐 여성 외교부 장관이라는 그런 상징을 넘어서 어떤 그 업무에서도 더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요.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했지만 첫째 과제는 당장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4강 외교와 그다음 북한 북핵 이런 핵법 문제를 찾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외교부가 주로 지금까지는 외무고시 출신에다가 특정 대학의 특정 학과 출신들이 많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순혈주의라서 내부 개혁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외무고시 출신 아닌 외부 출신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를 더욱 그 개혁을 하는 외교가 단순한 외교부의 이익을 떠나서 다른 부처들하고 협조를 잘하고 또 견제를 하면서 그러한 거를 잘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장관이 이렇게 나란히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 청와대 본관 상황입니다.
앞으로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청와대도 상당히 고심이 깊어질 것 같은데 비서실장 주재 인사추천위를 가동한다는 얘기도 지금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그 민정수석, 사회수석 그리고 또 비서실장을 거치지 않습니까? 이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인사는 그러니까 인사수석실에서 추천을 하면 이 나머지 수석과 또 비서실장이 함께하는 일종의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인사수석실에서 올렸던 그 후보자들 뭐 많게는 5배수, 적게는 한 2, 3배수를 놓고 그분들에 대한 정밀 검증을 하고 추천회의를 하고 거기서 최종 낙점된 2사람을 이 민정수석에서 그 인사 검증을 하고 대통령이 보고하고 그걸 발표를 하는 그런 수순을 거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는 그 뭐 참여정부 시절처럼 인수위를 만들고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국정기획자문위가 있긴 합니다만 인수위가 제대로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청와대 조직도 이제 완비가 됐기 때문에 아마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하던 식의 인사추천위원회 방식을 통해서 아마 그 인사수석 추천을 하면 관계 수석과 비서실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하고 거기서 압축을 해서 대통령이 보고하는 이런 식의 시스템에 의한 아마 지금 검증 시스템이 작동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복지부, 산자부 그 장관 인선은 좀 연기한다 그래요?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는 뜻이겠죠? 네, 복지부, 산자부 지금 장관 후보자가 이제 소위 내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발표를 안 됐는데 원래 오늘이나 다음 내주 초에 이렇게 발표할 거로 예상됐는데 좀 더 검증을 철저히 하느라고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측면은 또 야당을 오늘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냈는데 또 야당을 너무 자극하지 않기 위한 그런 수순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또 하나는 2사람 외에도 이번에 공석이 된 법무장관 후보자까지 해서 3사람을 이제 소위 임명 내정을 발표해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인사추천위가 지금까지 가동이 제대로 안 됐는데 인사추천위를 통해서 철저하게 추천을 통해서 또 검증을 하면서 체크앤밸런스가 되는 그런 체제하에서 해서 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임명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나누는 모습까지 저희가 보내드렸는데요. 이것을 보고 있는 뭐 야3당은 대응책 마련에 상당히 좀 바빠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카드가 야당에게 어떤 게 있을까요? 국회 보이콧까지 갈까요? 저는 뭐 국회 보이콧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 보이콧 하면 어차피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산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해 놓은 장관 후보들 중에서 상당히 의혹이 제기된 분들은 그냥 무사 통과가 되는 그런 정치적 결과를 빚게 된다고 하는데 야당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인사청문회는 보이콧하지 않고 아마 제대로 할 겁니다. 할 거는데 문제는 추경 예산안과 정부조직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각 당마다 좀 입장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아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그 추경 예산안 자체가 일자리 예산이고 그것이 공공부문 일자리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건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알바 추경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잠시만요. 지금 외교부 청사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후 2시 조금 전에 임명장을 받은 강경화 장관이 잠시 뒤면 외교부 청사로 첫 출근을 하게 됩니다. 첫 출근까지 상당히 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조금 전에 임명장을 지명 28일 만에 받았고요. 잠시 뒤면 외교부 청사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첫 출근길이 무거운 마음이겠어요. 첫 출근이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면서도 또 뭔가 본인이 외교부에서 내가 외교장관 한번 하게 되면 참 이런 거 잘할 수 있는데 하는 또 그런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또 기대감을 갖고 근데 보니까 그 이번에 주말부터 표정이 좀 밝아졌더라고요. 보니까 왜냐 안경환 후보자로 인해서 자기한테 모든 모아졌던 타겟이 조금 분산됐기 때문에 임명될 수 있다고 봤던 것 같고 근데 이제는 저는 이왕 임명됐으니 야당은 야당대로 비판하고 공격을 하겠습니다마는 진짜 여성으로서 유리천장을 제대로 깼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진짜 능력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사실은 여성 장관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외교장관처럼 굉장히 난이도가 제가 보기에 고차방 정책을 풀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보는데 이런 자리에서 단순히 국제기구에서 활동한 그런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진짜 잘 풀어서 남성 외교장관들보다도 잘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본인이 진짜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또 다른
외교 안보 라인에서도 많이 도와주면서 서로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아마 그 강경화 장관이 오늘 첫 출근이긴 합니다만 본인의 입장이 친정으로 지금 돌아온 셈 아니겠습니까? 친정이 그러니까 외교 무대, 국제 외교 무대에 10년 동안 떠나져 있었지만 오늘 말 그대로 금이한양하는 그런 아마 기분도 들 겁니다. 물론 그렇지만 뭐 본인의 어깨는 상당히 무겁겠죠. 그러나 뭐 앞서도 뭐 우리 그 김 부부장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4강 외교라든지 북한 문제 뭐 이런 부분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외교 정책의 일종의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미국 일변도, 그리고 4강 외교 일변도를 좀 더 폭을 넓혀서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외교만 주도하는 그 외교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과 함께하는 총력 외교 시대로 아마 좀 하는 식으로 외교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좀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경화 장관이 앞으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그리고 야 3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전직 외교장관 10명이 그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지금 보정을 쓰고 있는 셈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실 강경화 카드를 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비외무고시 출신의 여성이다. 그래서 지금 그 순혈주의로 대변되는 외교부의 이 폐쇄적인 문화를 혁파하고 한국 외교의 정책의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아마 동시에 아마 고려돼서 지금 이번 오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안경환 후보자 낙마전에는 가장 큰 야당의 표적이라고 한다면 강경화 후보자가 있었는데 이른바 안경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안경환 후보 낙마로 강경화 후보에 대한 반대는 조금 수그러든 게 아니냐는 분석도 많았습니다. 네, 그런 분석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뭐 이 소위 K 대신 I라고 그동안에 그 K 트리오 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야당이 반발을 하면서 그중에서도 첫째로 강경화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켜야 된다고 주장해왔는데 안경환 후보자가 아무래도 낙마함으로 인해서 그 야당에서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야당의 약간의 자존심과 강박증 같은 건데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출범 때는 장관이 한 3명 정도씩 낙마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 대단하게 그 뭐 지고지선하게 훌륭한 사람들까지는 아닌데 한 명도 낙마를 못 시킬 경우 야당의 견제 역할을 너무 못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가 일단 반드시 낙마를 시켜야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보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안경환 후보자가 일단 낙마를 했기 때문에 오늘 강경화 후보자가 이제 임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협치 파괴라고 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강경화 후보자는 어떻든 임명이 돼버리면 타겟은 다시 교수 노조 위원장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농문 표절은 절대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서 낙마를 해야 된다.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번에 김병준 당시 부총리 전 부총리가 이번에 그랬더만요. 논문 표절 의혹을 가진 김상문 후보자는 물러나야 돼, 사퇴해야 된다라고 이제 정반대 상황이 됐는데 송영무 후보자는 또 하나는 방상 비리를 개혁해야 될 입장인데 그 당시 자기가 재임 중에 납품 비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도 제대로 조사를 안 시켰다는 의혹이 하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퇴임 이후에 방산 업체에 취직해서 일종의 월 한 800만 원 가량의 자문료를 한 2년 가량 받았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남은 청문회가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요즘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유한국당보다 오히려 국민의당에 더 야속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당도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에 상당히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부에선 또 다른 얘기가 있고요. 이게 입장 정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 호남에서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뭐 일부 여론조사에 거기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99%라는 아주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국민의당이 버티고 있는 이제 지역적 기반이 호남이다 보니까 아마 당내에서는 그런 그 호남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도 그렇지만 야당의 본색이라는 그런 또 자신들의 정체성 문제, 지지 기반과의 엇갈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용호 정책위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지금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그러니까 참고용이 아니다. 오히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부터 강경화 후보자를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어저께까지 해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오늘 임명하려는 생각을 원래 갖고 있었는데 중간에 또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는 바람에 어떻든 그래도 한 명이 낙마했으니까 조금 부담을 조금은 던 채로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은 오늘 임명을 소위 강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예. 그러나 이제 이걸 둘러싸고 이제 야당이 이거에 대해서 협치를 스스로 먼저 파기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할 거로 보여서 또 야당은 또 추가로 다른 후보자들의 또 낙마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국회 여러 가지 현안 추경이라든가 정부 조직법 개정안 현안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이게 일종의 서로 청와대와 야당이 치킨 게임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되면은 협치를 훼손되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정치를 복원하느냐 하는 과제가 남긴 것 같습니다. 예. 네. 강경화 카드를 강행하는 뭐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안 남은 그런 시점상의 문제가 클까요? 아니면 강경화 후보라는 그 특징의 상징성이 큰 걸까요? 두 가지 다 하겠죠. 사실 뭐 오늘 그 재윤경 민주당 대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 자체가 잃어버린 한국의 외교 6개월을 이게 지금 회복하는 차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번 그 29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사실 운명을 가르는 또 하나의 그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그런 회담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회담에 외교장관, 새 정부의 외교장관 없이 간다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앞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이라는 측면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강경화 이제 외교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이제 주 타겟이 이제 장관 후보자가 3사람이 되는데 과연 누가 제일 낙마할 가능성이 높느냐. 한 분만 좀 꼽아주시죠. 그래서 그 순서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는데 저라도 순서를 좀 이야기하는 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1호가 누굽니까? 일단은 저는 조대엽 후보자가 야당의 분위기로 봐서는 타겟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는 김상곤 후보자,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 다음에 송영무 후보자, 요 순서로 거론이 많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아까는 김상곤 후보자, 우리 차 교수님은 김상곤 후보자를 먼저 말하는 걸 봐서는 지금 조대엽 후보자, 김상곤 후보자가 상당히 우열을 좀 다투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아니 저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 부총리급이니까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낙마 사유로 거론되는 사람들 보면 좀 특징이 있는데 이상하게 어느 장관은 뭘 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만은 이상하게 안경환 후보자는 이렇게 법무장관이 법을 어겨서 되느냐. 몰래 혼인신고는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런데 또 마침 여기서 거론되는 사람들 보면 조대엽 후보자는 뭐 음주 만취운전을 해서 취소도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고 사회 이사를 겸직한 회사가 임금 체불을 한 3천만 원 가량 사내지 5명의 임금 체불 노동부 장관이 임금 체불해서 되겠느냐 그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고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교육부 장관은 진짜 논문 표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막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논문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인 논문 표절 의혹인데 이거에 대해서 하고 또 하나는 본인이 옛날에 그 노무현 정부 때 김병준 교육부 총리가 낙마할 때 당시 전국 강경화 후보자에 임명된 강경화 후보자보다는 새로운 후보자인 지금 현재 조대엽 후보자라든가 김상곤 후보자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송영무 후보자 이런 사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권의 다음 표적을 얘기한다면 몇 분 거론해 주셨는데 누가 제1호 표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번 주 수요일 날 다시 또 지금 그 장관 청문회가 열립니다만 지금 방금 말씀 세 분 다 지금 사실 지금 그 야당 입장에서는 다 지금 세 분 다 부적합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교육을 담당하는 지금 장관이지만 본인의 학위 논문, 석사, 박사학위 논문이 지금 표절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고 또 그리고 또 교수를 재직하면서도 사실 또 논문 중복 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교육의 수장으로서 과연 적합하냐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방산비리와 관련돼서 상당히 방산개혁에 앞장서야 될 입장인데 방산업체로부터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노동부 장관 후보자인 조대엽 이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만취 음주운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명들을 했는데 이 해명과 관련된 거짓말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청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납득을 얻을 수 있느냐. 결국 국민들로부터 이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그 강경화 후보자를 지금 임명하는 데에도 여론의 지지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결국은 국민의 마음을 사느냐, 동의를 구하느냐, 못 구하느냐가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